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오늘까지 휴가를 내서 금요일이니까 연휴를 주말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칠판에 귀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네요. 아마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입니다.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가 더 있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죠. 보통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시편의 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희선 학생이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부만의 약속 이승만 5강에 이제 6강을 해야 되는데 1894년 5강의 마지막 하나를 더 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것은 일본의 군사력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1881년에 1월에 그 고종이 조사 실찰단을 파견을 하는데 이제 그 관련된 보고서와 이제 보고 온 그 내용들 문건 이제 그게 주가 되겠고요. 그에 앞서 시대가 조선 말기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이 변한 것, 유럽의 대항해 시대부터 르네상스, 인문학, 종교개혁, 과학혁명, 이 16세기, 15세기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조선과 일본의 대응,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16세기 유럽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 인문학, 종교개혁, 과학혁명으로 그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1400년대니까 태종 때부터 세종, 조선 전기에 그래도 가장 화려했던 뭐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의 전성기를 가고 있습니다. 성종까지요. 세계사와 기독교사적으로 보면 그 콘스탄츠 공의회, 위클리프 야한후스 화형당하는 그 결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게 1445년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시대의 15세기의 이제 주요 사건들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르네상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작가들이라든지 철학자들, 에라스무스, 마키아벨리 이런 이제 인물들이 그때 포진하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보면 쿠사누스의 니콜라우스, 저에게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이 있고 가브리엘 비엘 이런 분들이 기독교 관련해서 이제 말한 것들 좀 따와봤습니다. 니콜라우스의 말입니다. 무지의 지식을 통해 신, 즉 절대자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박학한 무지와 간음에 관하여 공동체의 친밀성, 교회의 일치, 가려 계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브리엘 비엘은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대항해 시대에 대한 그 연대기를 쭉 따와봤습니다. 1415년 그 앞부분에 포르투갈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해놨죠. 그리고 이어서 스페인 파란색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대체로 이제 이런 순서로 세계사가 흘러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어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제 12세기의 발데스와 14세기의 위클리프와 이안 후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들의 이제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제가 AI로 그 부분을 정리해 봤고요. 1500년대 16세기로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중종 때입니다. 중종하면 유명한 그 조광조가 있고 문정왕후 20년 치세가 있죠. 그래서 대윤, 소윤 나오고 그 앞에 이제 연산군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 그래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기독교인의 자유 이런 책들도 쓰고 그래서 십자가 신학과 파이브 솔라스라고 있죠. 오직 솔라 스크립토, 솔라 글로리아 이런 거 있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그 아브라함에도 나오고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틴 루터의 말,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런 개념으로 독립운동, 종교 개혁을 진행을 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토머스 크랜머라는 그 성공의 주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스위스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쪽에서는 츠빙글리와 존 칼빈 이렇게 나오죠. 제가 루터와 칼빈의 사상들을 오른쪽 왼쪽에 간략하게 적어놨으니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루터의 구원론은 justification by faith인데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루터는 이제 구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 장 칼뱅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칭송되고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능가하는 신학자라고도 이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 그 다음에 4년 후에 1536년에 기독교 강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네바 개혁을 한 너무도 유명한 책을 그 이후에 개신교인들이 두고두고 신앙생활에 지침이 될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 점화를 했다고 하면 칼빈은 그 점화된 그 불길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신학화한 이제 그런 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때까지의 위대한 그 교부 신학자를 치면 말씀드린 어거스틴과 이제 4세기 때죠. 그 다음에 13세기의 토머스 아퀴나스, 그 중세 말기죠. 그리고 존 칼빈을 꼽습니다. 이때 코페르니쿠스의 과학혁명이 또 나옵니다. 그의 별명을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과 하늘을 멈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존 칼빈의 연대별 주요 저작을 따와봤습니다. 1532년부터 그가 사망한 1564년까지 해서 지은 책들인데요. 그 관용론 주석에 대한, 그러니까 칼빈도 그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을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전부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박용규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이죠. 말에 따르면 그 주석이 그렇게도 뛰어나다고 하죠. 앞서 어거스틴과 그 아퀴나스라는 그 교부들을 신학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 고대 헬라로부터 철학사를 한번 제가 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 함재봉 교수의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리고 그의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있죠.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문명의 아주 특징 중에 그 민주주의 정치의 탄생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경제, 이코스와 정치, 폴리스, 그 다음에 필로소피, 철학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제는 노동에서 잉여를 창출하고 여가가 생기면 폴리스에 가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르크스는 노동이 가치다. 정치가 가치가 아니고 정치는 경제의 반영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를 강조하고요. 이게 지나쳐지면 좌파 전체주의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하나, 이제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 폴리스에서 하는 것인데 그리스 민주주의 다수결입니다. 경제는 이 정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막스가 이걸 깬 것이죠. 뒤집은 것이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다수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수결로 그때그때 정해서 바뀔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동굴안 비유를 들죠. 그래서 동굴박 세상, 거기가 절대 진리의 모습이고 실제의 모습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동굴안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동굴 밖으로 그 진리를 찾아서 동굴박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와 형이상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치도 다수결로 할 것이 아니고 아주 뛰어난 이 절대 진리에 가까운 이런 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우파 전체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동굴박 세상 절대 진리로 가는 방법은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경제로 정치를 공격한 마르크스, 그 다음에 철학으로 정치를 공격한 소크라테스,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오랫동안이요. 그런데 로마 시대를 지나 4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 한 300년, 400년 후에 성 어거스틴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성 어거스틴이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절대 진리로 가는 진리를 모르겠다고 한 그 진리를 알겠다면서 이제 신국론을 씁니다. 그 절대 진리로 동굴 밖 절대 진리의 세계 형이상학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동굴 밖 절대 진리, 즉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정리를 합니다. 철학과 신학이 이제 접합되는 것이죠. 흔히 기독교를 말하기를 히브리 원재료를 가지고 헬라 철학이 요리를 해서 로마의 정치가 이제 세계로 마케팅한 전파한 종교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추구하는 그러나 몰랐던 절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기만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이해한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13세기에 거의 뭐 800년, 900년 후죠. 어거스틴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서 이제 신학대전을 쓰면서 이제 그거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차이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인간은 모른다가 어거스틴이고 인간이 알 수도 있다가 아퀴나스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1500년대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대항해 시대요. 그래서 신대륙도 발견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던 원주민들의 삶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과학이 또 발견이 되고 이성 계몽주의,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뒤에 이제 일어나고 이제 이런 시대 변화가 있으면서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라든지 그런 부패상을 보면서 이제 교회의 권위가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군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라 하는 믿음으로 1000년을 이제 지냈는데 이런 그 교회의 타락과 그 시대의 변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그런가? 이제 그 믿음에 그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변화와 함께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고 절대군주가 등장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중세 봉건제가 붕괴되고 상업과 시장 경제가 이제 발달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한편으로는 르네상스가 이제 나오죠. 고대 그리스 문명의 회복. 그러나 여기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리스 문명의 아름다움, 이걸 아폴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질서, 조화, 균형, 이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이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자리가 텅 비게 되죠.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도덕의 근거가 무너지고
서구 문명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마틴 루터의 이제 사상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서구 문명의 가장 큰 위기에 특히 독일의 지성인들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 아주 열광을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든 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칼 막스는 이제 그 경제뿐이다. 형이상학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게 생겨서 그 계급 갈등이 있고 이렇게 서구 사회에 이제 엉망이 된다.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노동자 혁명이다. 이제 그런 거죠. 한편 니체는 이 허무주의의 근원은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형이상학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막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면서 니체가 찾아낸 것이 디오니소스적 비극의 세계관.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폴론적 세계관인 질서, 조화, 균형이 아니라 혼돈, 욕망, 광기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처럼 그게 삶이 고통이니 체념을 하고 받아들이자가 아니고 고통마저 사랑을 하고 극복해야 된다. 이게 니체가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고 나중에는 초인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의 비극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니체는 그것은 체념에 하라는 비극이 아니고 극복하라는 것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에서 공동체가 고통을 직면하고 그걸 긍정하는 체험. 왜냐하면 디오니게스 그 축제를 한 다음에 술도 마시고 마지막에 그 그리스 비극을 상영 다 본다는 겁니다. 그게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니체가 주목을 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 문명의 정수다 이렇게 하면서 허무주의 극복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스토리들이 서양 철학사에서 그 다음에 신학과의 접목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좀 길어졌고요. 이번에는 종교개혁 부분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 이전 새벽별 존 위클리프 그 이미지들이니까요.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루터 이전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개혁의 전초기지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와 세인트 메리 교회 그리고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얀 후스 체코 종교개혁의 중심 타보르 얀 후스 종교개혁은 평신도 신앙과 권익신장이다. 후스파 운동, 타보르파와 보헤미안 형제단 들어보셨죠? 프라하성의 비투스 대성당 그 다음에 1457년 보헤미안 형제단이 설립이 되고 1620년에 백산전투에서 개신교가 깨지면서 완전히 종교의 자유가 상실이 됩니다. 1730년대에 그 경건주의 모라비아 형제단이 만들어지고 해외 선교에
선교 운동의 거의 효시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그래서 미주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체코 진리와 자유를 위한 저항과 희생에서 이미지 두 개가 있으니 작은 글씨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입니다. 비텐베르그 보름스 회의 아이슬레벤. 이제 마틴의 그 핵심 그 도시들이죠. 그 95개조 반박문을 한 비텐베르크.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신앙을 결단한 보름스 회의. 거기서 마틴 루터의 그 연설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루터의 시작과 끝 아이슬레벤. 기타 루터의 그 종교개혁 관련해서는 독일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탐방을 하게 되면 쭉 둘러봐야 될 그런 도시들이죠. 존 칼빈, 스위스 제네바, 그렇죠? 네샤텔 교회. 이 그 존 칼빈을 보려면 그 파렐이라는 인물도 봐야 됩니다. 네샤텔 교회, 콜레지앙 광장, 파렐 동상, 프랑스 난민, 성 피에로 대성당, 제가 사진까지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벽이 있는데요. 거기에 4명이 있습니다. 파렐과 칼뱅과 베자와 스코틀랜드의 낙스 이렇게 있죠. 장 칼뱅의 하나님의 도성 제네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탄생과 발전 에딘버러, 존 낙스, 앤드류 멜빌, 뷰캐넌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스코틀랜드 장로교 탄생과 발전에서 에딘버러 유명하죠. 그 다음에 1560년대, 1550년대, 1590년대 이때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시기인데요.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 이런 부분 저도 좀 생소합니다만 그런 키워드를 따와봤습니다. 이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 교회도 장로교 아닙니까? 그러면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종교개혁 있죠. 위그노, 메오 개혁운동 지지, 신앙의 자유를 향한 투쟁과 관용의 씨앗, 파리 가톨릭 연맹의 무장행렬, 파리가 가톨릭이 굉장히 세죠. 개신교 탄압이 심했습니다. 벽보 사건으로 많은 개신교인 죽이고요. 위그노가 성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 유명하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위그노에게 발생을 합니다. 1598년에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종교의 자유를 회복시켜 줍니다. 프랑스에서도 이제 최초의 개신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프랑스의 신앙고백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562년부터 98년이면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간을 종교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가 되고 개신교는 이제 발을 못 붙이고 위그노들이 해외로 난민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 과정이 또한 대단합니다. 종교박해 피해 유럽 각지로 이주한 위그노. 그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7세기 직조 산업을 일으킨 위그노들. 그렇습니다. 런던 스피탈필즈 데니스 세버의 집. 그 위그노 디아스포라를 잠깐 볼까요? 이들은 상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프랑스, 보르도, 디에프 이런 데서 유럽 각지로 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퍼져나간 경로 이거를 나열을 해봤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또한 네덜란드로 가서 증권거래소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네덜란드는 어떤 도시입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가도록 허락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 여왕이 있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가톨릭을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슬람 세력, 가톨릭 이외의 종교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개종하지 않으려면 나가라. 거기서 이슬람 세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세파르딤 주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또한 상업에 종사했죠. 그래서 이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에 가서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네덜란드로 가져가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 전성시대를 만들죠. 그리고 네덜란드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도 만들고 증권거래소도 만들고, 오늘날 이런 그 금융시장의 토대가 되는 것들을 이때 스페인에서 쫓겨난 그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 동인도 회사의 주주의 90% 이상이 주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죠.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후에 위그노들이 이렇게 프랑스에서 가톨릭화하면서 개신교들이 다 위그노 상업에 종사하던 위그노들이 밖으로 나가고 프랑스는 농업국가가 됩니다. 강대국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 프랑스는 영국을 아마 거의 한 번도 못 이기죠. 전쟁할 때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채여서, 그 전에는 영국이 오히려 프랑스를 본받았죠. 그게 이제 역전이 됐는데,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위그노들이 암스테르담에 가서 국제무역 상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총독도 이제 위그노 난민을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아주 그 번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무역 선의 3분의 2 반 이상이 네덜란드 배였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그 경제가 커집니다. 또 위그노가 영국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과학자 데니스 파팽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요. 영국의 군대 금융 의학 과학 발전을 이끕니다. 위그노 부대가 영국을 위해서 9년 전쟁에서 활약합니다. 카제노프라는 회사는 영국 내 대표적인 증권사고요. 이게 다 위그노입니다. 체인벌린 가문, 과학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공헌했는데 이들도 위그노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탈 필즈, 소호라는 것이 정착이 되는데, 여기서 작은 공장에서 비단 직조하고 시계 제작하고 은세공하고 무기 제작하고 영국의 산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독일입니다. 빨간 양말이 번영을 가져왔다. 경제 부흥에 기여합니다. 위그노들이 어느 분야에서 직조, 제지, 인쇄 기술을 전파합니다. 위그노의 붉은색 실크나 울 양말이 귀족계층의 인기가 있었답니다. 또한 이들은 군사적 전문성이 있었답니다. 그 슌베르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위그노 난민들 다수는 훈련된 군인, 장교, 용병 출신이었답니다. 그래서 브란덴부르크와 프로이센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미지들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스위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계 산업을 태동한 창업 세대 위그노들의 역할입니다. 칼리버 시계 설계 혁명, 제네바 출판 면직 시계 제조 금세공이 발전하게 됩니다. 위그노 귀족이 외교 행정 교회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드래곤 나이드라는 게 있었답니다. 러시아까지 갑니다. 의료, 군사, 예술, 공예, 건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테르스부르크, 피오트르 대제의 러시아 군대를 현대화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바레, 쿨롱구, 파브레이, 틸로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위근호인데 러시아 군사 해군 개혁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으로 갑니다. 스웨덴 산업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루이드 기어라는 스웨덴의 광물 채굴 기술을 제공하는 인물인데요. 스웨덴 산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왈롱 위근호 개신교도로 국가 기반 산업, 무기 제철 광업을 일으킵니다. 피터슨 앤 베도어 스웨덴 산업의 길을 열었는데요. 스웨덴 수입의 모든 제품을 독점 공급했습니다. 철, 그 다음에 피치, 타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웨덴 동인도 회사 12대 주요 주주의 하나로 해외 무역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위그노들이 유럽 각국에 퍼져서 프랑스로서는 사실 인재를 잃은 것이죠. 그 가톨릭 주장하다. 그 앞서 스페인도 가톨릭 주장하다가 몰락된 거 아닙니까?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지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종교개혁의 계보 이미지를 한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작은 글씨들은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개신교가 어떻게 흘러나와 있는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개신교의 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언젠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세계사의 변화, 특히 유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동양의 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43년 중요합니다. 주자성리학의 조선과 부국강병의 일본. 1543년에 조선에서는 중종 때입니다.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웁니다. 오늘날 영주의 그 소수서원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주자성리학의 세계로 골방으로 들어가고 세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출발입니다. 같은 1543년 옆에 일본에는 포르투갈로부터 조총, 철포가 수입이 됩니다. 그 철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받아들여서 제작하고 일본 전체로 퍼뜨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유럽 전체의 조총의 수보다 일본에 있는 수가 더 많았다고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백운동 서원을 세우는 같은 해에 일본은 이렇게 부국강병에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요,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옵니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것이 과학혁명의 시작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동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종 그 사화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열입의 난도 있고 그 사이에 또 1592년에는 임진왜란도 있고 정유재란 이런 일들이 이제 1500년대 16세기에 조선에서 일어나는데 유럽에서는 낙스 스코틀랜드의 이제 종교 개혁들이 1550년대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고요. 프랑스 위그노 전쟁 말씀드렸죠. 그리고 1588년에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고 대영 제국의 영광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과학으로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문학으로 이제 드디어 그 베이컨이 나와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나와서 학문의 진보 노붐 오르가눔 이런 거 있죠. 경험론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나오고 국가라는 괴물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데카르트 이제 합리론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이제 이 시대 사람이죠.
그 내용을 백운동 서원 세운 것과 다네가시마 도키다카라고 하는 그 총포를 구해서 사서 이제 이렇게 일본의 철포 제조법을 공개한 이제 그런 인물을 따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한 이제 그걸 기념한 동상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한번 따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각 나라의 상황, 특히 조선과 일본의 세계 변화에 대한 대응, 너무도 큰 차이를 느끼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임진왜란으로 터지고 몇백 년 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먼 원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과 조선 이렇습니다. 대항해 시대 일본의 부국강병, 이때는 1500년대에는 일본이 조선에게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1503년에 조선 김간불, 김건동의 은재련법인 해치법이라는 것이 조선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는 단천 은광을 폐쇄해버립니다. 반면 일본은 이와미 은광이라는 아주 큰 은광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선 기술자로부터 해치법을 전수받습니다. 은재련법을.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그 생각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해치법을 전수해준 10년 후에 조선은 일본에서 만든 은이 급증해서 조선에 사회 문제가 발생할 정도였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유럽에서 또 지동성 발표한 뭐 이렇게 되고, 일본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철포, 조총을 또 수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조선은 백운동 서원으로 침잠합니다. 일본이 친절하게도 1555년에 평장친이라는 조총 제조술을, 그 사람이 이제 기술자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귀화를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명종 때의 대신들은 조총 생산 요청을 거부합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죠. 이번에는 조선 도공이 납치됩니다. 사가번에 정착하고 그 도공 중에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만든 아리따 자기를 개창하죠. 그 자기가 17세기에 네덜란드가 독점 계약이 이제 난학을 또한 수입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유럽에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아리따 자기가 아주 인기리 완판이 됩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 돈으로 사가번에서 네덜란드에 군함을 발주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이게 조선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서 메이지 유신 근대화 부국강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그 은과 뭐 자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미 임진왜란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부국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거대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일본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꾸며서 2년 가까이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 배우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는 1910년에 조선을 강제 병합하게 됩니다. 만주국도 세우게 되고요. 세계 제국으로 확대돼서 급기야는 미국에까지 도전을 하고,
이게 일본의 역사이죠. 그 같은 세월 동안 우리 조선은 어땠습니까? 성리학에 빠져서 다른 건 배우지도 않고 망한 나라 명나라에 의해서 소중하라고 외치면서 이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명백히 부국강병이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면 부국강병, 무슨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한 부분이죠. 그게 국가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 부국강병을 일본은 제대로 잡은 것이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길을 찾아간 것이고, 조선은 그렇지가 않았죠. 앞서 대항해 시대로부터 해서 세계사의 변화와 조선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1881년 조사 실탈단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어서 조사 시찰단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